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밝히면서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의 한 목소리를 낸 여야인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의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이신 민병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방금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의 관련한 이제 코멘트도 이제 들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또 1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도 오늘 대통령께서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아까 윤 대변인께서는 자화자찬만 했다고 하는데 자화자찬 부분은 국민들에게 지금 힘드신지 알지만 이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견디면은 좋아질 것이다. 옛날 우리 DJ께서 말씀하셨던 아랫목, 윗목처럼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토로하셨고,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올해 하는 불안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쉬움과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어려움들을 인식하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또 저는 또 마지막에 또 저한테 또 박히는 말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격차 해소, 코로나로 인한 이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것은 좀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졌는데 그 부분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저도 네.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네. 이렇게 기자회견이라는 이런 정형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우신 분들하고 조금 더 날것으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좀 네. 어땠을까 하는 처선으로서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어진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문 대통령이 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서 3인의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의총을 했는데요. 저 의총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리 인사청문위원이어서 그 시간에 총리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저는 제가 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다만 우리 김부겸 총리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것을 채택을 하기로 한 시간이 오늘 2시거든요. 네. 아무런 말씀도 없이 와서 설명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거부해 버리신 거거든요. 이 거부는 명백합니다. 다른 사안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백히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에 대한 의혹들은 모두 다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개인적으로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후보로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는 장관 청문회고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이잖아요. 네. 이거는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판단을 해서 빨리 국정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가 오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는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런 평행선이 좀 계획이 된다면 여당이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희박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단독 청문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 그렇지만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 코로나로 다 같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 온 선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이끌어갔던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데 그 선장 아닙니까? 그 선장의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겠지만 언제까지 둘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여당 이제 원내부 대표신데요.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가 이제 뭐 막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비주류 색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네. 그 윤호중 원내 사령탑은 이제 친문으로 또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기조가 이제 송영길 대표는 민생,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으로 바깥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네네. 두 분의 그래서 호흡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뭐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떡궁합이요? 왜냐하면 우리 송영길 대표님 외향도 그렇지만 또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을 하지만 민생을 중심으로 두겠다. 민생 우선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윤호중 대표님 좀 차분하시잖아요. 꼼꼼히 잘 챙기시잖아요. 네. 이 두 분의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이 저는 찰떡궁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부부처럼. 네.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명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 방점은 그럼 민생 개혁 어떻게 두고 있나요? 민주당 저는- 안에서는. 민생과 개혁은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이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개혁의 방향을 두고 길게 가는 거고 민생은 지금 당장 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장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손실 보상 정말 급합니다. 급한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하고 개혁 과제들은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온 과제들이잖아요. 네.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급한 것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의원께서는 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선봉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선봉장.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필요성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이유를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지금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 빚은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충실히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빚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명령을 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행정명령을 그대로 따른 국민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국가가 이 빚을 떠안고 그리고 온 국민이 이걸 해결한 다음에 온 국민이 서로 시간을 두고 이 빚을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국민에게 빚을 떠맡긴다는 것은 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후에 누가 국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요, 국가 부채가 늘고 국민의 부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도 반하다, 헌법에도 반하고. 예, 그래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냈습니다. 네. 이게 손실보상법에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뭐 아주 썩 흔쾌한 입장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예. 소급 적용 관련해서 적용의 범위와 또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맞아요.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정부 측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재정을 저도 걱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한 마을에 기근이 일었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네. 그 마을에 있는 곡간을 지키는 곡간지기는 곡간지기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마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곡간을 풀어서 기근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간을 채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복 적용 문제, 두 번째는 형평성에 반하다, 세 번째는 재원 문제. 네. 중복 적용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하는 금액에서 중복된 게 있다면은 공제하면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네.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가 형평이라고 하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잖아요.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을 해야 되고 작은 희생에는 작은 보상을 해야죠. 특별희생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손실 보상을 하고,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희생을 한 사람들한테는 피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각각 다른 대처를 하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재원의 문제죠. 네. 재원 관련해서는 뽑아낼 수 있는 재원들을 우리가 다 고민해야 돼요. 기존의 예산에서 이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잉여가 있으면 잉여 부분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손실보상법 통과 지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 탓을 이제 해왔는데, 5월 국회에서는 이런 교통 정리가 이제 해결될 수 있을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실보상을 한다가 핵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이것도 근데 저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소급 적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안 내놓고 소급 적용 주장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국채거든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수재의원금,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원금 걷어서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기존의 예산에서 뺏어 줄게, 이거 부족합니다. 급한 분들한테 신속하게 주려면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너 줄게. 그리고 이 국채는 국민 전체가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년, 매년 주는 돈이 아니고 한 번 주는 돈이기 때문에 네.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보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또는 국가에서도 기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급하고 기금도 만들고 코로나 보험처럼 우리가 5년, 10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됩니다. 국채에 대한 그 야당에 대한 협조, 내지 그 설득이 예,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왜 이제야 통과가 된 거냐, 뭐 LH 터진 뒤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거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은, 근데 빛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죄송한 부분입니다. 초선으로서는 좀 변명이 있긴 하지만, 아니 진작 했어야지 이것을 왜 이자하시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진작 했다면 우리 뭐 지난 선거 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처가 건이라든지, 또 지금 뭐 논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님의 처가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방지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뭐 지금이라도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것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네. 이런 그런 부패가 막아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당으로선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좀 어깨가 무거울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부대표인데, 저는 우리 원내 대표님, 윤호중 원내 대표님께서 지명한 원내 부대표가 아니고 우리 초선들로부터 선출된, 네. 파견된 그런 원내 부대표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초선의 얘기를
국민의 얘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달라라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민주당의 이런 그 선거 패배 이후에 가장 가져야 될 태도는 경청의 태도다. 빨리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답을 찾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답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에 손실보상을 통해서 정의도 세우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 일이 정말 이번 국회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10년을 준비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이제는 좀 잘 쓰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 4주년 기념 특별 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문회 대치 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